민주주의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누군가에게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현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의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거 속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심리의 세계를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시사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문화 그리고 정책,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이어가면서 갈수록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선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선거와 심리의 법칙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선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거와 투표 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닌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선거를 단순히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으로만 배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무 관점에서 주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의 세계를 살아가는 유권자들은 언제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를 좀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이 선거는 이 사람과 사람이 선택을 앞에 두고 벌이는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말 전쟁이다, 싸움이다, 전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심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리적인 원리, 법칙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선거에 관련된 선택의 메커니즘을 주로 보려고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심리, 그런데 그 심리는 개인적인 심리뿐만이 아니고 집단 무의식, 어떤 전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투표에서 선택을 할 때 기존에 타고난 성격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성격이 투표에 작용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진보와 보수로 판가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보와 보수라고 하면 뭔가 이데올로기적이고 뭔가 사회 가치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책 후보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2008년에 더글라스 옥슬리 미국 네브래스카 카링컨대 교수가 생리적 특성이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런 과학 전문 저널에 발표가 됐을까요? 자, 일단 실험 참가자에게 위협적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로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피부의 전도성을 측정을 했어요. 피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랬더니 자극에 잘 반응하는 사람은 사용 제도나 이라크 전쟁 같은 이른바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극에 덜 반응한 사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제도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조단 피터슨 교수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600여 명의 정치적 성향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성격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 성향하고 성격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유쾌하고 감성적이면서도 동정심과 평등의식이 높은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이 커졌고요. 또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럼 둘만 있느냐? 둘을 또 합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을 절충시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태도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두 가지를 섞은 분들이 있을 텐데 관찰해 보시면은 비슷한가요? 어쨌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타고난 성격과 기질만큼 또 뭐가 중요하죠?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또 성장 환경에서 받은 교육도 정치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듯이 생각보다 심리는 선거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심리가 어떤 영향을 선거에 주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례를 들어보면은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의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팀의 연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팀은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 선거에서 대결을 벌일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사진을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의 대상은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일단 대학생들한테 1초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짧게 보여줬을까요? 실험 목적은 이렇게 짧은 순간에 후보를 보여준 결과가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실제 결과는 실험의 결과와 같았습니다. 짧은 순간에 선택한 실험과 최종 선택한 후보가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거나 정당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파악하는 일종의 뇌의 행태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인 폴 왈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뇌의 편도체라는 곳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뇌의 편도체에서는 무려 0.017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과 선택을 하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정보 때문에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상, 초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사회심리학자 애쉬가 실행한 유명한 실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정보가 먼저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똑똑한, 근면한, 충동적인, 비관적인, 고집이 센, 마지막으로 질투가 심한이라는 형용사를 나열해서 정보를 주었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용사를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충동적인, 비판적인, 고집이 센, 질투가 심한, 똑똑한, 근면한으로 제시를 했죠. 자,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하셨을 겁니다. 단어는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있는 형용사와 뒤에 있는 형용사를 좀 바꿨죠. 앞에 어떤 형용사를 내세우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네, 달라졌습니다. 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B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긍정적인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B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부정적인 형용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처음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처음 준 정보가 더욱더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 들은 정보들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이와 반대로 최신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받게 된, 그러니까 최근래에 받게 된 지식과 정보가 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장 나중에 어떤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받았다 라면은 그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판 선거전에 이를수록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이유가 서로 이제 이런 최신 효과를 역이용해 가지고 판단을 그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이런 최신 효과를 역이용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혹시 무의식 중에 자신이 이런 효과에 따라서 후보자를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물론 선거에서는 이런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또 단초적인 그런 정보가 아니라 면밀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주변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고 또 미디어나 여러 가지 SNS 환경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권자와 후보의 심리는 서로 다르죠. 네, 그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사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인지,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만 보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만, 선호하는 것만 선호하게 되면서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이나 평양보다는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혹은 일치하는 것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할 수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칵테일 파티 효과는 요즘처럼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SNS 시대에 굉장히 다시금 주목할 만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축제마당 가면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잘 대화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인지 심리학 이론으로서 아직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선거전은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 따라가려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좀 편하게 정보를 취하려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내가 바라는 형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가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얼굴, 보고 싶은 정책 공약이나 구호만 내세우는 후보에 좀 쏠린 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나 평양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유권자의 처지에 따라서 관점이나 초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현명하게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약이나 정책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창에 선거 공약을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하루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검색을 합니다. 참 쉬운데요. 사실 선거 공약에 관련돼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듯 싶습니다. 선거 공약, 손가락 몇 분만 딱 누르면은 요즘엔 정보가 엄청나게 제시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 4음절을 집어넣기만 하면 후보자별 공약을 쉽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에게는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말인데요.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과잉 확신 경향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잉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많은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과잉 확신이 정책 실패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세우는 고안한 공약들이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하는 과잉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죠. 특히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선거 공약 담론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법의 하나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데블스 애드버킷을 두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데블스 어드버킷은 악마적인 변호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겠는데요.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사례로 처칠의 경우에는 2차 세계전 당시에 불리하고 나쁜 소식만 전하는 보좌관을 따로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정말 온 국민, 심지어는 세계 평화까지 해치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승전보나 전략 내용보다는 나쁜, 그러니까 실패라든지 안 되는 점도 들어야만이 좀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선거전도 우리가 이런 선거 공약에 있어서 쓴소리, 단소리도 다 같이 들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에 반대되는 사실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꼼꼼하게 적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선거에서 심리를 아는 일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고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선출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모시고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거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학창 시절에는 당연히 어울리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투표하는 행위들이 좀 비슷했어요. 네.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선거를 하고 있었고 또 선택한 사람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길래 저런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에 미치는 심리,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분석들이 있었을까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뇌과학부터 의학, 심지어는 자연과학적인 현상까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스스로 그런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같은 내용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 선거 심리를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나 자신은 왜 선거를 하는지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선거나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선거 정책이나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선거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것이 날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날씨요. 왠지 날씨가 이제 좋거나 나쁘게 되면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비가 오면은 투표율이 15% 감소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기상학자들 사이에 이제 있었고요. 네. 또 5도씨가 이제 낮게 되면은 투표율도 5% 낮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1인치 더 내리게 되면은 투표율도 1% 낮아지고요. 또 1인치의 눈이 더 오게 되면은 0.5% 이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네. 반론도 가능합니다. 워낙 이제 날씨가 또 안 좋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날씨가 좋았을 경우에는 또 투표 안 하시고 그렇죠. 다른 데 놀러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가까운 데서 투표를 한다 이런 반론도 충분히 있는데 결론은 날씨가 어쨌든지 간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했을 때 뭔가 내가 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강연에서 선거 전략의 심리나 또 뇌 과학이 응용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 선거 심리 전략도 있을까요? 일단 FUD라고 하는 용어를 따서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거든요. FUD요? FUD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포 그리고 불확실성, 의혹의 영어 단어를 압축해 가지고 네.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전략에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을 하는 거죠. 뭔가 무서움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다. 이런 식으로 홍보 전략을 한다든지 또 특히 불확실성,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바꿔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다든지 또 의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은 뭐 불안을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상대 후보의 의혹들을 막 이제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흑색선전, 네. 좀 좋지 않은 선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공포를 자극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라든지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좀 의혹을 너무 많이 지적하는 것은 자칫 올바른 선거 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휘둘려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뇌과학적인 한계가 우리한테는 다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거에 좀 휩쓸려가는 자신을 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뇌과학이나 이런 관련 연구들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전략들로 선거를 이끌었던 그런 예시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964년에 이제 존슨 대통령이 이 소녀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특히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였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한편 염려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래를 더 염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광고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미래 세대뿐만이 아니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항상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죠.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할수록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이 추구하는 이 전략들 세심하게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유권자 어떤 유형일까요? 사실은 이게 역설인데요. 투표자의 역설 현상이라고 패러독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정치에 굉장히 양극단으로 이미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선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약들이 어떤 내용이냐에 상관없이 후보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다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모로 이제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양쪽으로 흐르지 않은 분들이 최종 선거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선거 좌우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진영에서는 이 중간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평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공약이라든지 또 후보군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 그걸 이제 일종의 스윙보터라고 하는 그런 역할자를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당이나 어떤 후보에 치우쳐지지 않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어떤 투표의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이 사실은 선거에서 큰 이제 키 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떨 때 투표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투표율을 좌우하는 어떤 심리도 있을까요? 일단 공식이라는 게 하나 이제 성립이 공식이요?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PB 플러스 D 이렇게 일단 하시고 네. 여기에서 D가 C보다는 이제 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면은 투표 참여에 대한 고전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PB 더하기 D는 C보다 커야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P는 개인 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확률이고요. B는 이익입니다.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이겼을 때 돌아올 듯 싶은 이득을 말합니다. D는 의무감인데요. 실천을 통한 만족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C는 비용입니다. 투표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큰 변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율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그 변수는 바로 D입니다. 바로 만족감을 뜻하는 D는 비용에 해당하는 C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러 선거장에 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커와 오더시크라고 하는 그런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보상의 시민적 의무감을 더 한다든지 또 여기에서 기회 비용을 빼는 형태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민적으로 참여했을 때 오게 되는 만족감과 이익이 더 커지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기회 비용이 박탈되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고 또 많은 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선거하러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기회 박탈이라든지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 만족감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선거에 나서신 분들도 그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더 많은 이익과 행복감을 느낄지를 몸소 이제 보여줘야만이 투표를 많이 하시고 또 선택도 많이 받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차 경제학을 쓴 스티브 레빗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네.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없다 아니면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수록 실제로 투표를 많이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한 명 한 명이 투표를 했을 때 세상이 바뀌고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이 선거 전략을 짜는 분들이 해 줘야 되고 캠페인 하시는 분들도 그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뭐 내가 행사하는 이 한 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함이 들어야 또 이 투표율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한 표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뭐 투표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선거 역사에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영국의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 차형의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관들이 68대 이제 67로
결국 한 표 차이 때문에 결국 처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제3공화정 같은 경우에도 왕당파하고 공화파가 대결을 벌였는데 딱 한 표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제3공화국이 공화정이 출범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한 의원이 배앓이를 하는 바람에 공화파가 좀 더 한 표가 더 많아져가지고 네. 결국에는 제3공화정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딱 한 표 차로 판가름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표 차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나 하나쯤이야보다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표 차이로 나중에 승패가 갈리고 뭐 주인공이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정말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양 후보자가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경우에는 네. 더욱더 굉장히 몇 표 차이로 바뀔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그 SNS가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SNS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소수의 움직임들이 뭐 나비의 어떤 몸짓으로 이제 비를 내리듯이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잘 그렇게 인지가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때문에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소수의 투표도 분명히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나의 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선거 심리 법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니까 의외로 제 판단이 아니고 다른 판단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하지 말고 올바르게 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요인 말고 잘 보시면은 네.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가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 통해 선거 심리의 세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문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문화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거든요. 마치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 하듯이.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험과 연구, 지식과 지혜가 함께한 선거 속 심리의 세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선거와 문화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